1,500억짜리 전투기를 스스로 폭파하려던 인민해방군 대위. 그는 조용히 조종석에서 내려 한국 땅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조종관을 잡지 않았죠. 왜냐고요? 그를 싸우게 만든 조국보다 말없이 움직이는 이 나라가 더 강했으니까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1,500억짜리 전투기를 폭발을 하려던 걸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저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소속 장 루이 대위입니다. 동북부 하얼빈 공군기지에서 최신형 J-20 스텔스 전투기 시험 비행을 담당하고 있죠. 오늘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벽부터 기상 조건과 비행 계획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이번 임무는 동해상공에서 신형 레이더 시스템 성능 테스트였습니다. 장 루이 대위, 이륙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관제탑 승인 확인됐습니다. 통신기에서 기술 장교의 목소리가 들렸죠. 심호흡을 한번 하고 헬멧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이륙은 언제나 긴장되는 순간이니까요. 장 루이입니다. 이륙 시작합니다.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한 전투기의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3, 2, 1 기체가 땅을 떠나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항상 느끼는 그 짜릿함이 다시 찾아왔어요. 저는 하늘을 날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동해 상공에 도달했을 때까지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고도 9,000m에서 레이더 테스트를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관제탑, 여기장 루이입니다. 연료 개통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상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 대위, 데이터 확인 중입니다. 연료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시 기지로 귀환하세요.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나와 있었습니다. 계산해보니 기지로 돌아가기에는 연료가 부족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상 착륙지를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 순간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확인하니 제 위치는 이미 한국 영공 근처였어요. 최악의 상황이었죠.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가장 가까운 비행장에 착륙해야 했어요. 관제탑, 비상 상황입니다. 연료 부족으로 한국 영공으로 진입해 비상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통신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결단을 내린 후였습니다. 저는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한국군 기지를 향해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적국의 공군 기지에 강제 착륙하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기지에 접근하자 한국 관제탑에서 영어로 경고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비상 상황임을 알렸죠. 놀랍게도 착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엔진 경고음이 귀를 찢는 가운데 활주로가 눈앞에 다가왔어요. 지금 이 순간 제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활주로에 착륙한 순간 제 주변으로 한국 군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적대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손을 들고 천천히 조종석에서 내렸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제 포로가 된 건가 생각하니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습니까? 한 한국 장교가 놀랍게도 중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적의가 없었죠. 저는 어깨에 경미한 타박상만 있다고 답했어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적국 군인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으니까요. 전투기를 경납고로 옮기겠습니다. 우선 의무실로 가시죠. 저는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의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군의관은 깔끔한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빠르고 정확한 손길로 제 상처를 확인했죠. 놀랍게도 그는 제 건강 상태를 먼저 물었고 전투기에 관한 질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타박상은 경미합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보죠. 검사 결과 심각한 부상은 없었어요. 의무실에서 나오자 김소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장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소령은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죠. 장 루이 대위,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비행 중 발생한 연료 개통 이상과 비상 착륙 결정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소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하는 걸까요? 현재 귀하의 상황을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기체 정비를 위해 며칠 머물러야 할 것 같군요. 그동안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소령의 말에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가 적국 군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건가요? 아니면 이것이 심리전의 일종일까요?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게스트 숙소로 안내받았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없었고 문은 안에서 잠글 수 있었죠.
방은 깔끔했고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이었다면 외국 조종사를 이렇게 대했을까? 솔직히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죠. 문을 열자 한국 하사관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장 루이 대위님,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기지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 걸린 안내문부터 바닥의 안전선까지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제자리에 있었죠. 우리 기지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구 하나 새치기 하거나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상관과 부하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죠.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한국 장교가 제게 식판을 건네주었습니다. 식판에 담긴 음식을 보고 놀랐어요. 밥과 국, 3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고 신선한 과일까지 있었죠. 이게 군대 식당 음식이라고요? 맛있게 드세요. 오늘 오전엔 귀하의 전투기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경납고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정비사들이 제 전투기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들의 작업 방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매뉴얼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죠. 누구 하나 지시를 기다리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연료 라인에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수리하는데 3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수석 정비사가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게 피해 상황을 보여주며 수리 계획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어요. 그의 설명은 전문적이었고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동료 조종사에게 말하듯이요. 오후에는 김소령이 기지 내부를 안내해 주었어요. 체육관, 도서관, 심지어 소규모 영화관까지 있었습니다. 군인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니 놀라웠죠. 우리는 군인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임무도 잘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김소령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곳은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갔습니다. 질서가 체화된 사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요? 처음으로 우리 체제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 루이 대위, 전투기 수리가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출 허가가 나왔습니다. 아침 식사 후 김소령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외출이라고요? 적국의 땅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보안상 한 명의 장교가 동행할 겁니다. 하지만 관광객처럼 서울을 구경하셔도 좋습니다. 동행한 박중희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닌 젊은 장교였죠. 우리는 군복이 아닌 평범한 사복을 입고 기지를 나섰어요. 처음 밟는 한국의 땅. 적국이라 불렀던 이곳의 공기는 의외로 친근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지하철 내부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탑승했습니다. 놀라운 건 대부분의 승객들이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너무 조용해서 어색할 정도였어요.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죠. 우리에겐 당연한 문화입니다. 박중희의 대답이 간단했지만 그 의미는 깊게 다가왔습니다. 중국의 지하철은 항상 시끄럽고 혼잡했으니까요. 우리는 경복궁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박물관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하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한국전쟁 전시관에서는 가슴이 묵직해졌죠. 적국이라 불렀던 나라의 아픔을 마주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점심으로는 김중희의 추천으로 한식을 맛보았어요. 처음 먹어보는 비빔밥의 맛에 감탄했습니다. 식사 후 한강공원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한 노인이 공원 벤치 주변에 쓰레기를 주워 담고 있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말이죠. 지나가던 학생들은 노인을 보고 허리 숙여 인사했고 지하철에서는 젊은이들이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모두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질서를 지키나요?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은 그렇죠.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요. 그날 하루 저는 군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적대국이라 불렀던 이곳의 진짜 모습을. 기지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강대국의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지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 전투기 수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경납고로 향하던 중
이상한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죠. 멋진 비행기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한국 공군 조종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진우 소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조종사 특유의 자신감이 느껴졌죠. 그렇군요. 성능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형식적인 대답을 했지만 속으로는 중국의 J-22 더 우수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진우 소령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제안했습니다. 장 루이 대위가 관심 있으시다면 우리 정비 시스템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호기심에 수락했죠. 우리는 다른 경납고로 향했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비사들이 철저한 매뉴얼에 따라 기체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모든 부품은 바코드로 관리되었고 각 정비 단계마다 2명의 정비사가 크로스 체크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정비사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비행기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진우 소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요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항상 양보다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이건 우리 파일럿 훈련 매뉴얼입니다. 관심 있으세요? 그가 건넨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상세한 훈련 프로그램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일주일에 30시간의 시뮬레이션 훈련, 심리 상담, 체력 관리까지. 너무 체계적이었죠. 대위님, 무기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전투기도 조종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쓸모 없어지죠. 그 말이 화살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중국에서는 항상 최신 무기 개발을 자랑했지만 정작 그것을 다루는 인간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어요. 갑자기 부끄러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속도와 규모를 최우선으로 여겼던 중국의 속도전, 문화와 사람 중심의 한국 시스템 사이에서 내면의 갈등이 시작되었죠.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무엇일까? 그리고 저는 어떤 조종사가 되고 싶은 걸까요? 아침 일찍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열어보니 김소령이 서 있었어요. 장 루이 대위, 오늘 손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10시에 회의실로 와주시겠어요? 궁금증을 안고 정해진 시간에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중년의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죠. 안녕하세요, 장 루이 대위님.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기술 교류 담당 이민호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살짝 긴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이민호 부장은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펼쳤습니다. 우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정치적인 접촉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기술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거짓말의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묵을 지키며 계속 듣기로 했죠. 장 대위님께서 조종하신 J-20 전투기에 연료 시스템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문제를 KF-21 개발 과정에서 경험했어요. 해결책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적국의 항공기술자가 우리 전투기의 문제점을 해결해주겠다고? 이것이 함정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그러시는 건가요? 우리는 경쟁국이잖습니까? 솔직하게 물었죠. 이민호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장 대위님, 하늘에서 위험에 처한 조종사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비행이 우선이죠. 이건 정치가 아닌 기술의 영역입니다. 그의 말에 잠시 숨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은 처음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항상 경쟁과 견제만 강조했으니까요. 게다가 우리는 공동 연구의 가능성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장 대위님 같은 경험 많은 파일럿의 의견은 매우 가치 있습니다. 이민호 부장은 제게 몇 가지 기술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솔직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혁신적이었고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돋보였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이미 혼란스러웠어요.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술 교류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도가 있는 것인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이들을 더 이상 적으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 루이 대위, 전투기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아침 귀국하시게 됩니다. 김소령의 말에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순간을 간절히 기다렸을 텐데 지금은 왜 이런 복잡한 감정이 드는 걸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정비팀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김소령을 따라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이 한국 기지에서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낯선 땅에서의 예상치 못한 환대,
질서와 배려가 몸에 밴 사회,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문화. 제 제20 전투기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륙할 당시보다 더 완벽한 상태였죠. 수석 정비사가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어요. 연료 라인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이전 부품보다 내구성이 30% 향상된 신소재로요. 앞으로 비슷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상세한 정비 보고서까지 건네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완벽했어요. 왜 그들이 적국 파일럿의 전투기를 이렇게까지 정성껏 수리해주는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인사하며 전투기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손끝으로 날개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 기체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갈까요? 아니면 영원히 달라진 걸까요? 저녁에는 김소령과 이진우 소령이 작은 송별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부대 식당 한쪽에서 몇몇 한국 장교들과 함께 식사를 했죠. 예상과 달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비행 경험과 위험했던 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국적을 넘어 하늘을 사랑하는 조종사로서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장루이 대위, 다음에는 더 좋은 상황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이진우 소령이 건배를 제안했어요. 모두가 잔을 부딪히는 순간 이 사람들이 단지 적국의 군인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송별회가 끝난 후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기지의 조용한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내일이면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시 인민해방군 장루이 대위가 되겠죠. 하지만 예전과 같은 사람일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본 것, 느낀 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국 군부에서 보낸 복귀 명령서였고 다른 하나는 이민호 부장이 남긴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제안서였어요. 밤새 두 서류를 번갈아 보며 갈등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조국을 위한 충성이란 무엇인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애국이 아닐까? 평생 의심 없이 따라온 길과 이제 막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 사이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군요. 중국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푸른 군복을 입고 마지막으로 숙소를 정리했어요.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준비 다 되셨습니까? 전세기가 30분 후 도착합니다. 복도에서 김소령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표정은 항상처럼 차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으니까요. 활주로로 향하는 내내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불시착했을 때의 두려움, 예상치 못한 환대, 질서 정연한 사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 모든 것이 제 내면을 흔들어 놓았어요. 장 대위, 저기 보이는 게 귀국 비행기입니다. 멀리서 중국에서 보낸 전세기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활주로 한편에는 제 제20 전투기도 대기 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죠. 저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소령님,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도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귀국 비행기의 엔진 소리, 바람 소리, 모든 것이 멀어졌어요. 네, 장 대위님, 저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밤새 내린 결정이었죠. 김소령의 눈이 커졌지만 금방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확실합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평생 믿어온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본 모든 것들, 이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어요. 전세기의 조종사가 내려와 저를 찾았습니다. 당연히 그는 제 결정에 당황했죠.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저는 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편지를 상관들께 전해주세요. 제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전세기는 결국 저 없이 그리고 제 전투기 없이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사라지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두려움, 후회, 그리고 이상하게도 해방감까지. 그날 오후 이민호 부장과 만났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연구소 회의실에서 입사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궁금하네요. 이민호 부장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저는 조국을 위해 전투기를 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처음으로 진정한 사람을 봤어요. 기계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배웠죠.
이 깨달음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가끔 중국을 그리워할 때도 있지만 후회는 없어요. 저는 국가가 아닌 하늘을 위해, 그리고 그 하늘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으니까요. 한국과 중국 양국의 항공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확신이 듭니다. 이것이 전투기 조종사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요. 오늘도 연구소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적국이 아닌 제 새로운 터전이 되었어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그 시작이 한국 영공에서의 비상 착륙이었죠. 위기는 때로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